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최근 들어서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으로 남겨볼까 하여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형제가 제 위로 언니 하나뿐이에요. 제 친정 언니가 성질이 드센데 공부까지 잘해서 저는 그 밑에서 기가 밟힌 채로 자라난 동생이었죠. 저희 언니의 태몽은 희한하게 친할머니가 꾸셨다고 해요. 마을의 널따란 고추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솔방울 같은 것이 떨어지는 태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꾸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임신 증세를 느끼셨던 것이고요. 그때 친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지 예상 가시나요? 아들이구나, 아들이야. 네가 뱃속에 우리 손자 아기를 품고 있나 보다. 내가 지난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아주 생생하면서도 어딘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꿈이었거든. 그게 혹시나 태몽일까 싶으면서도 너희에게 말을 얼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역시나 그게 태몽이었던 거야. 아들이요? 대체 어떤 태몽을 꾸셨길래 그러시나요, 어머님? 친할머니의 호들갑 앞에서 떨떠름한 기색이 되기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기대가 되고 설렘이 들었던 것이 친정엄마의 당시 심정이었습니다. 태몽 속에서 고추밭이라는 배경이 등장했다는 것을 들으신 후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친정아버지까지 확신을 하셨다고 해요. 아들 임신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워낙 친할머니가 자신감 넘쳐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친정 언니가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아니라 웬딸이 태어난 것이었죠. 언니의 출생 이후 친할머니는 어딘가 잔뜩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손자 생긴다고 곧 손자 태어난다고 동네방네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실컷 떠들어놨는데 아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이런 개망신은 처음이네. 친할머니가 일을 뿌드득 가셨고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성치 못한 몸을 하시고도 분위기를 살펴가며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신 채 갓난아기를 돌보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민망함에 달아오른 얼굴을 숙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눈치를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계속 부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슬 부하가 치미는 법 아니겠어요? 그런 법이었건만 듣기 싫은 소리를 1절, 2절, 도돌이표까지 달아가며 계속 노래하시는 친할머니 앞에서 결국 친정엄마도 폭발하고 마셨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손자 타령을 하실 거예요? 제대로 폭발하셨던 친정엄마는 따지고 싶은 걸 그날 다 따지셨고 친할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은 채 돌아서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의 며느리가 먼저 반성하고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예상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더 이상 친할머니를 향해 쓸데없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고개를 낮추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죠. 그때 기점으로 고부관계가 틀어졌던 거예요. 친할머니는 당신의 며느리가 굽히고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친정엄마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달라지지 않은 한 잘 지내고 싶지 않아 하셨죠. 그런 대치 아닌 대치가 계속되던 때에 태어난 둘째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아휴, 너는 또 어떻게 딸을 낳았니? 첫 번째를 딸로 낳았으면 두 번째는 눈치껏 아들로 낳았어야지. 그리고 친할머니는 지나가듯한 빠른 말씀으로 그렇게 내뱉으셨는데요. 그게 친정엄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습니다. 친할머니를 손녀들을 볼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여기게 되셨죠. 반면 친할머니는 그 발언이 100% 진담도 아니었고 반쯤은 농담이었는데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배응만덕하게 구는 것이냐고 친정엄마를 힐난하셨고 며느리를 잘못 들었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친정아버지는 무척 난감하셨죠. 저는 이 고부 갈등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가끔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두 분은 맞벌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바쁘고 피곤한 분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남은 자투리 시간 동안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시고 투덜거리며 친할머니 이야기로 싸우시는 게 저는 어렸을 적에 항상 이해가 안 갔었죠. 친정 부모님의 설전을 보며 이해가 안 돼서 태평하게 콧구멍이나 후비적거리고 있던 자식이 저였다면 제대로 영향을 크게 받아버렸던 자식이 친정 언니 쪽이었습니다. 네가 아들보다 잘나게 큰딸이 되면 돼. 알았지? 네가 이 엄마의 자랑이 되어주는 거야. 장군감 딸이라는 것을 네 할머니하고 다른 어른들한테 꼭 보여주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언니는 친정엄마의 그런 당부를 항상 들으며 자랐거든요. 친할머니와의 갈등, 그로 인한 친정아버지와의 감정 싸움, 이런 것으로 늘 짜증이 어느 정도 나 있었던 친정엄마는 그 심정을 당신의 큰딸에게 토로하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언니가 꼭 이 다음에 잘 되고 성공해서 지금 이 모든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 대한 보답을 해줄 것이라고. 친정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마다 기분이 나아지셨던 거예요. 저는 언니가 다혈질이고 성질이 드센 사람으로 자란 것에 바로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활발했고 명랑했던 저는 언니가 중학생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중학생은 이제 초등학생과 다르잖아요.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기이니까요. 언니가 어느 날 저를 개같이 두드려 팼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문제집을 푸는데 그 옆에서 제가 귀찮게 옆에서 알짱거리고 자꾸만 말을 걸었다는 것이 죄목이었어요. 얻어터진 제가 엉엉 울었죠. 그랬더니 입을 본드로 붙이겠다면서 언니가 더욱 화를 냈고 저는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나서 울며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죠. 어린애들의 특징이 뭔가요? 금세 다 잊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저는 얻어 터졌던 걸 까먹고 다시 언니에게 말을 붙이며 공부를 하고 있던 시간을 방해하며 제가 당시에 즐겨봤던 만화 영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야, 너 거기 만화책에 나오는 악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지막에. 아직 마지막은 안 봐서 모르는데? 안 봐도 뻔하지. 결국은 주인공한테 무찔러지는 게 악당의 운명이거든? 주인공한테 처맞고 퇴장하는 게 악당의 정해진 운명이야. 바로 지금의 너처럼. 언니가 문제집을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얼굴을 후려쳤어요. 저는 쌍코피를 흘렸고 엉엉 울면서 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베란다로 쫓겨났습니다. 베란다에 갇힌 채 무릎을 꿇고 있었죠. 너 만약에 다시 한 번만 더 나를 귀찮게 하잖아? 그때는 정말로 내 손에 죽는다. 저는 맞벌이로 바쁘셨던 친정 부모님께 혼나본 일이 거의 없었는데 대신에 언니한테 혼나본 기억이라면 살벌하게 가지고 있네요. 제 앞에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언니를 보며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공포에 질려서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했다니까요. 몇 시간 뒤에야 베란다 문을 열어준 언니는 주눅이 들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보며 내심 미안하기는 했었는지 퉁명스레 이런 말을 쏘아 붙였어요. 네가 자꾸 생각 없이 구니까 내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 나는 앞으로 잘 되려고 그 생각을 이미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데 너는 동생이 되어가지고 이런 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체 맨날 뭐 하는 짓이야?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를 해? 아니면 얼굴이 귀엽고 예쁘기를 해? 너 진짜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너도 네 장래 희망이나 잘 생각하고 나서 까불어. 알았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언니는 괜스레 멋졌고 민망하니까 저에게 그런 훈계를 남긴 것이었으나 당시에 어렸던 저는 그 심정까지 가늠할 수 없었고 그저 진실만 마주하고 나서 상처를 받았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축이었고 얼굴이 예쁘게 생긴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정면으로 언니가 짚어주었던 그날 이후 저는 어딘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못난 점 투성이인 제가 감히 언니의 앞길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서는 걷는 소리도 조심해서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처럼 되더라고요. 제가 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발소리를 일부러 힘껏 줄이기 시작했던 건데 어느새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발 뒤꿈치로 거실 바닥을 찍기라도 하면 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야, 시끄러워. 너 진짜 조심 안 할래? 너 때문에 지금 나 공부 흐름 완전히 다 끊겼어. 너 이거 어쩔 거야? 아, 짜증나 죽겠네. 실수로 그냥 한번 콩소리를 낸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언니한테 크게 들렸어? 그래, 크게 들렸어. 나는 지진 난 줄 알았다고. 언니가 화를 내며 저에게 탓을 돌릴 때마다 저는 막 심장이 떨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조심하며 지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집이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로 올라간 뒤에는 애석하게도 친구들을 좀 잘못 사귀어서 혼자 동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 조용히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조용히 있다 보니까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춘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제 성격이 소극적으로 굳어지고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던 듯 싶어요. 수험생 시절의 언니는 예민함의 끝장판이었습니다. 소음 하나라도 잘못 내면 진짜 사람 하나 죽여버릴 기세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떠셨냐고요? 언제나 언니 편을 드셨죠. 동생이 언니한테 기가 눌려서 눈치를 보며 왕 앞에 종처럼 되어버리든 말든 이건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으셨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가방끈이 짧아요. 두 분의 머리가 나빴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죠. 예전에 당시 집안 사정이라는 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런 서름은 쉽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깊어지는 한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 나는 왜 그 시절에 태어나서 고생이나 하며 지내고 다니고 싶은 학교도 못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나 하는 아쉬움으로 한탄을 이어가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던 것에 대해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언니가 이악 물고 공부를 하겠다는 걸 엄청 좋게 보셨어요.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했네요. 그래서 저만 몇 년을 집에서 애매모호한 위치로 지냈고요. 수험생 시절을 과도한 예민함으로 보냈던 언니는 모두에게 안타깝게도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만큼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망설임 없이 언니가 재수를 선택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사력을 다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재수를 하던 시절에 언니가 기숙학원에서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숨소리도 못 냈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찍소리 한 번을 못 냈네요. 언니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재수 실패의 원흉으로 찍히는 건 사양이었어요. 1년간의 재수 생활을 보낸 언니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이지 제 친정 언니가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죠.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따라줘야만 하는 곳이 서울대였죠. 친할머니는 그제서야 비로소 친정 엄마를 향해 사과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옛날에는 말이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 혼자 상처받고 삐치고 어디 감히 며느리가 되어서는 시어머니를 배척하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내가 천천히 과거를 돌아보니까 비록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을 아주 잘못했던 거야. 한참 못되게 굴었던 것이지. 며느리인 너를 건방지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거늘 그러지 못했어. 그래, 내가 많이 부족했다. 전부 인정하마. 저는 제가 설마 친할머니의 사과? 그 정도의 저자세를 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네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꼿꼿하게만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외였고 놀랐는데 언니는 남몰래 고개를 흔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서울대라 안 붙었어도 그러셨을까? 만약에 내가 서울대가 아니라 이름도 헷갈리는 그저 그런 대학 갔었으면 그래도 엄마한테 지난 날을 사과하셨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내가 그저 그런 대학을 갔다면 분명히 비웃으셨을 뿐이야. 내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릴 적에 시달리고 살았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져.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는 했어도 열받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언니는 냉정하게 툴툴거렸으나 친정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쨌든 간 친할머니의 직접적이고도 정확한 사과를 받으신 것만으로도 인생의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래 얹혀있던 게 드디어 내려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해보자면 나도 어머님하고 안 보고 사는 게 편해서 일부러 더욱 그동안 가시를 세우고 지낸 점이 있기는 하니까 나도 잘못이 있었지. 악독할 정도로 기세가 엄청나셨던 분이 점점 나이가 드시는 게 보여서 나도 속이 편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친할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친정아버지와 계속 자잘한 갈등을 빚게 되시는 건 바로 이 점을 친정엄마는 이제 없애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의 사과를 친정엄마 또한 제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된 도리를 똑바로 하며 지내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오래 묵었던 앙금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신 친정엄마의 얼굴은 후련해 보이기도 했고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가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가족인데 가족 같지도 않고 가족보다는 왼수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외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더욱 친할머니의 괴롭힘 앞에서 참다가 완전히 폭발하셨던 것일지도 몰라요. 가족끼리 상처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을 쳐먹고 이런 걸 친정엄마는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구시는 친할머니를 향해 결국은 큰 가시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내 속에 못난 부분이 참 많았지. 어머님만 탓할 것도 아니었어. 내 안에 이미 못나게 경계태세를 갖춘 고슴도치가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고 내가 속이 풀리게 된 것은 전부 자식 새끼들 잘 낳고 잘 키워서야. 아이고, 잘나고 장한 내 새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언니를 향해 뿌듯한 심정을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그동안 언니에게 꼭 성공해서 잘 되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고 압박을 가했던 게 미안하다며 친정엄마 또한 사과를 꺼내셨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언니는 압박감에 시달려온 듯 하였고요.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하다는 말씀을 그렇게나 하세요. 저도 예민하고 지랄 맞았는데 그거 전부 다 봐주시고 참아주시는 거 저야말로 감사하고 죄송하죠. 언니가 답지 않게 멋쩍은 티를 내면서도 진솔한 말을 뱉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훈훈했습니다. 이제 친정 부모님도 은근히 이어져 온 냉전을 끝내질 때였고요. 소외가 된 건 저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친할머니는 당신 아들 며느리 큰손녀한테는 이런저런 말씀을 그때 엄청 많이 해주셨으면서 작은 손녀인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제 이야기를 언급조차 안 하셨습니다. 제가 투명 인간이라서 당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구셨어요. 철저히 이익을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네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하등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죠. 서울대에 떡하니 붙은 공부 천재인 언니와는 다르게 저는 범죄 중에 범죄였고요. 가장 무난한 곳으로 꼽혔던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였어요. 저는 저를 은근히 뒷전으로 밀어두시는 친정 부모님과 예민하고 지랄맞은 친정 언니 밑에서 주눅이 들 대로 든 상태였고요. 그런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끄럽고 종잡을 수 없는 남자애들이 있는 공합보다는
여자끼리라서 편하고 가식을 안 부려도 되는 여고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었어요. 제가 곧잘 의기소침해지는 아이라도, 소극적이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라도 여고 안에서라면 저를 놀리거나 괴롭힐 못된 인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만만하게 볼지언정 저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조용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교과서를 보며 아리송해하다가 문제집을 풀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나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하도 안 되어서 혼자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누군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제 책상 위로 놓여져 있는 것을 저는 멍청하게 바라보다가 뒤늦게 고개를 올렸죠. 그러자 박수진이 보였어요. 가슴팍에 달린 명찰이 아니더라도 저는 박수진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같은 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중학교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중학교 때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박수진은 중학교 1, 2학년 때는 존재감이 없다가 갑자기 3학년 때 활발하게 학교를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어요. 활발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노는 무리와 한패로 어울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평범의 그치를 달렸던 저와는 다르게 신경 쓴 앞머리 모양과 따로 수선집에 맡겨서 그 손길이 닿는 교복의 모양새 등 박수진은 고등학교에 올라온 뒤에도 노는 애스러웠습니다. 나한테 이걸 왜 줘? 이걸로 매점에 가서 빵 좀 사다 줄래? 빵? 매점? 나는 매점에 갈 생각이 없는데 배가 안 고파서? 네가 안 고파도 나는 고프단다. 그러니까 심부름 좀 다녀와. 지금? 그런데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개발에 땀나듯이 달려서 갔다 오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미안한데 나는 달리기 잘 못해. 엄청 느려서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못 돌아와. 그러면 그냥 늦으면 되잖아. 겁나게 지랄이네. 왜 이렇게 까다롭냐? 그냥 심부름을 가라면 좀 가라고. 나한테 얻어 터지기 전에 이 찐따녀나. 그럴 수는 없어. 늦으면 엄청 혼날 텐데 수업 시작했는데 교실에 어떻게 들어와. 와, 이거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너 일부러 작정하고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제발 처맞고 싶다고 지금 이거 나한테 빌고 있는 거지? 이 찐따년이 이제 보니까 얻어맞고 싶어서 안달이 난 미친년이었네?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든 말든 그건 너나 곤란해지는 상황이고 나는 상관없거든? 빨리 그 돈이나 챙겨. 3초 줄 테니까 당장 일어나서 튀어나가라. 3, 2. 다음 시간 담임이야. 담임한테 잘못 걸리면 너도 곤란해져. 박수진이 3초를 카운트다운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애들이 다 이쪽을 쳐다봤죠. 시선이 주목되는 것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는 것에 심장이 쿵쾅 울려댔어요. 큰 소리를 잘못 내면 친정 언니의 온갖 지랄을 상대하게 된다는 게 학습되어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는데 박수진이 1,000원을 집어서 그걸 제 머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뭐야, 다음 수업 담탱이었어? 진짜 곤란해질 뻔했네. 쏘리. 그리고 땡큐. 그럼 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 그때 매점 다녀와. 알았지? 다음 수업 끝나면 점심인데 점심에 매점빵 먹으려고? 이 개찐따녀나. 왜 이렇게 쫑알쫑알 말이 많아? 너 뒤지고 싶어? 감히 개찐따 주제에 누구 앞에서 따박따박 그따위로 싸가지 없게 말대꾸야?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 주제에 어디서 개기려고 드냐고. 내가 우스워? 내가 만만해서 미치겠어?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지금도 말대꾸라고 지랄이네? 입 닫아, 이 찐따녀나. 넌 이제 뒤졌어. 네 주댕이 호치키스로 다 찝어버릴 거야. 교무실에 연락에 큰 호치키스 있는 거 알지? 그걸로 네 주둥이 다 찝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저는 교무실에 들렀다가 보았던 호치키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를 떠올렸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던 박수진이야말로 눈깔이 돌아있는 것이 완전히 미친년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잘못 찍혔고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는 이유를 찾는 게 부질없는 일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제가 친정 언니에 비해 똘똘한 두뇌를 타고나지 못한 것, 친정 엄마가 개판 5분 전인 외가에서 태어나 자란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유도 없고 운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일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정수리 위에 놓인 지폐를 움켜잡았고 벌떡 일어났어요. 빵, 지금 사올게. 지금 매점 다녀오면 되는 거지? 무슨 빵? 크림빵?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야? 다음 시간 담임이라 안 된다면서. 아니야. 그냥 얼른 다녀올게. 늦어도 별 수 없이 혼나지 뭐. 크림빵 사오면 되지? 정없이 한 개만 사올 건 아니지? 크림빵 2개 하고 우유도 하나. 아, 그러면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돈으로 충당을 하던가 외상을 달든가. 그건 네 제주껏 알아서 하면 되잖아. 융통성이 없네, 이 찐따년이. 너는 같은 반 친구에 대한 우정이 겨우 이 정도니? 아니, 내가 알아서 사올게.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큰 박수진이 저를 한 대 때리려는 듯 손을 위로 치켜들었고 움찔한 저는 얼른 교실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왜 학창시절에는 학교가 세상의 전부 같고 교실이 인생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그 안에서의 서열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나이대 학생들이 저는 나이를 한참이나 더 먹은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절대 학교에서의 일들이 인생의 모든 게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나이에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매점으로 뛰어가서 빵 2개와 우유 1개를 사왔던 것도 지금이라면 절대 안 그러겠지만 당시라서 어쩔 수 없던 행동이었죠. 땀을 흘리며 심부름을 다녀온 저는 운이 좋게도 선생님이 잠시 진도 나갈 범위를 찾으시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혼이 나지 않고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제자리로 가던 도중에 박수진한테 사온 걸 전달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으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무서운 시선이 느껴져서 그쪽을 봤더니 박수진이 저한테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심부름을 다녀와 줬건만 대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뛰느라 거세졌던 심장박동이 더욱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란을 만드는 게 싫은 아이였고 예민한 친정 언니 아래에서 숨을 죽이는 법에 도 같은 아이였는데 왜 하필 저에게 박수진처럼 질안 좋게 노는 친구가 시비를 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이 나빠도 되는 걸까 싶었네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박수진이 제자리로 다가왔고 저는 심부름을 하고도 매서운 눈총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담탱이라면서.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순진한 척 눈 동그랗게 뜨지 마. 눈알 뽑아버리고 싶어지니까. 네가 담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담탱이가 아니었네? 담탱이 수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점에 안 가려던 거였어? 맞다. 내가 착각을 했어. 점심시간 다음이 담임 수업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렸던 거야. 그뿐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그걸로 다야? 미안하면 끝? 나는 너 때문에 담탱이 수업인 줄 알고
교과서도 잘못 꺼내고 있었잖아. 어떻게 될 거야? 그거는 시간표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너의 잘못도 있는 게 아닐까? 너 지금 뭐라고 나불거렸냐? 뭐? 나의 잘못도 있어?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나는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정말 모르겠어. 네가 매점 다녀오라고 해서 나는 다녀왔고 사오라는 것도 다 사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야? 조용히 있고 싶었고 그래서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가만히 있었던 저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고 들쑤셔놓은 박수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며 나름의 용기를 내서 그렇게 대꾸를 했을 때였어요. 박수진이 매서웠던 표정을 거두고 피식 웃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찐따년아, 귀파고 잘 들어라. 내가 잘못이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잘못이야. 내 잘못도 네 잘못. 네 잘못은 당연히 네 잘못. 오케이? 이해가 되니? 저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뺨이 너무 욱신거렸고 놀란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로 주변을 슬쩍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저와 눈이 마주친 반 친구들이 재빨리 저마다 시선을 거두었고 고개를 다 돌려버렸죠. 아무렇지 않게 점심을 먹으러 움직이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맞은 뺨보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참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박수진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뿐인데 제대로 반격할 용기가 없는 스스로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싫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나 진짜 열받았으니까 이번 학기 내내 네가 내 심부름 좀 다녀라. 운동도 되게. 네가 매점을 좀 다녀주면 좋겠어. 너는 어차피 개찐따라서 쉬는 시간마다 할 일도 없잖아. 매점이나 열심히 다녀.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기분을 풀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할게. 근데 만약에 네가 하는 게 별로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때는 기대해도 좋아. 그때는 너를 자근자근 씹어주고 완벽하게 짓밟아줄게. 박수진이 제 눈앞에 자기 주먹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자기 위로 친언니 하나가 있는데 21살이고 옆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엄청난 남자하고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비록 말단이기는 해도 속해 있는 조직에 엄청나서 잘못 건들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백을 자기는 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함부로 나대고 까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면서 박수진은 자기 주먹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수진은 덩치가 호리호리한 것에 비해 주먹은 굉장히 크더군요. 손이 소뚜껑 같았어요. 어쩐지 뺨이 많이 아픈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법이죠. 저는 눈을 내리깔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호랑이 앞에 토끼는 먹히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내세울 수 없었죠. 저는 비굴하게도 박수진의 전역 노예 마냥 그렇게 지내야 했어요. 매점 심부름을 다니고 체육복을 대신 빨아다 주고 그랬습니다. 재수없게 잘못 찍힌 운이 더럽게도 없는 저를 반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죠. 처음에 이번 학기라고 운운했던 박수진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1학년 내내 저는 그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2학년 때 반이 갈렸고 저는 환호성을 내질렀죠. 반이 달라지고 1학년 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학업에 치우친 게 2학년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박수진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박수진은 눈을 부라렸고 저를 깔보았으나 저는 애써 모른 척을 하거나 시선을 멀리 돌려버렸죠. 괜히 박수진에게 꼬투리를 잡힐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교실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예민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천재들만 모인다는 서울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친정언니는
그제서야 제대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한 듯 보였어요. 다 이루고 나니까 저를 챙겨줄 마음이 든 모양이기도 했고요. 내가 일부러 그간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나 때문인지 네가 항상 기가 죽어서 불쌍해 보이더라. 그게 마음에 걸렸고 미안했어. 민망해하면서도 속내를 밝혀주는 언니의 모습에 저는 놀랐고 약간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다 잊은 옛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불쌍해 보였다면 그건 언니 때문만은 아니라 어떤 나쁜 년한테 잘못 찍혀서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혔죠. 이야기를 듣고 난 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박수진을 죽이겠다고 하길래 깜짝 놀란 제가 얼른 말렸죠. 이제 고3이라서 다들 공부만 하면서 조용히 사는데 무슨 뒷북을 치겠다고 그래. 안 그래도 돼. 나는 이제 괜찮아. 감히 내 동생을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해? 아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네. 그런 년 때문에 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공부에 집중도 못했겠네. 솔직히 1학년은 완전히 날려먹은 셈 아니야? 언니의 말에 저는 무심코 인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언니가 친히 저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천재는 범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돌대가리야? 목 위에 그건 왜 달려있어? 아,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하냐? 생각을 안 할 거면 무겁게 그걸 왜 달고 다니냐고. 언니에 비하면 박수진은 순한 양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끄트머리가 간신히 붙을 성적이었고 그래서 서울 4년제 아니면 경기도 소재의 괜찮은 4년제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언니한테 혼나가면서 눈물로 막판 공부를 한 결과 서울 4년제 중상위권 대학에 붙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했네. 기특하다. 네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이제 보니까 집안의 씨가 좋았던 거야. 친할머니의 칭찬에 저는 어리둥절했었죠. 우리 강아지라니 태어나서 친할머니께 그런 낯간지러운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대학 합격보다는 우리 강아지라는 칭찬과 저를 향한 친정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저에게 더 강한 자신감을 선사해 주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네요. 제 소문을 듣고서 박수진이 찾아왔었어요. 운빨 더럽게 좋네? 굳이 나 보러 우리 반에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야? 너 변함없이 유치하다. 뭐라고? 와, 찐따년이 많이 컸네. 너는 대학 어디 붙었어? 아직 들은 게 없는 것 같네? 발표가 아직 안 났을 뿐이거든? 아, 그래. 추가 합격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힘내. 제가 태연이 말을 하자 박수진은 부들부들 떨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통쾌했네요. 심장은 막 크게 뛰는데 겉으로 티 안 내고서 박수진에게 차가운 표정과 말투로 받아친 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나마 한 방 먹이다니. 언니한테 오만 욕을 먹어가면서 막판까지 공부해서 대학 잘 간 게 최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언니가 그렇게 매달려서 공부를 팠는지 알 것 같았고 그 생각은 대학에 들어가 보니 더욱 강해졌습니다. 공부, 대학 간판 이런 게 계층을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튜브가 어디 있나요? 사회가 구분지어 놓은 계층을 넘나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건 대학 간판과 직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층을 이동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죠.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온 덕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금융맨으로 불리는 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시댁은 지방에서 작게 슈퍼를 운영하다가 제법 큰 마트를 차려서 성공했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런 쪽으로 워낙 감이 뛰어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인 남편이 금융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겠죠. 시어머니께서는 기본적으로 짠순이 기질이 있으셔서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셨고 마당발이셨습니다. 인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악착같이 아끼면서 사셨으나 쓰실 때는 아낌없이 쓰셨던 게 시어머니의 강점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았겠죠. 자식 교육에도 특히 아낌없는 투자를 하셨고요. 남편은 엘리트가 되어 집안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을 하였습니다. 폼나게 아주 멋지게 사는 남편을 시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흐뭇해 하셨죠. 그리고 며느리 될 저의 조건을 만족해 하셨는데 이건 솔직히 친정 언니의 덕택도 있었다고 봅니다. 언니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덕분에 가산점이 왕창 붙어서 시댁의 환영을 받으면서 저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워낙 무난하게 서로 잘 맞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사이가 좋아진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종종 우리 강아지라고 계속 불러주시는 친할머니까지. 저는 결혼을 한 뒤로 그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렸던 10대,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었죠. 특히 10대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으니까요. 느리게 찾은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던 저는 시숙도 얼른 그렇게 되시기만을 바랐죠. 남편의 형 말입니다. 남편보다 6살이나 위인데 여태 장가를 안 가신 상태였거든요. 시기를 놓치니 감흥이 없어졌다나 하는 게 시숙의 입장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여럿 괜찮은 맏며느리감을 들이미셨으나 시숙은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 짝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자포자기라 하신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을 만큼 길게 재고 따질 것 없이 결혼 이야기부터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예비 동서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숙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었죠. 제 예비 동서는 집안은 소박하다고 시어머니께서 애둘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뭘로 보나 변변한 건 아니란 의미였죠. 하지만 예비 동서가 사회복지사인데 사람이 수더분하고 착하고 꾸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물 됨됨이만큼은 마음에 들어서 시어머니께서는 단박에 허락을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 뒤 기대를 아는 채로 상견례장에 도착했어요. 저희 쪽은 시부모님, 시숙, 저희 부부였고요. 상대 쪽은 양친과 예비 동서, 그리고 예비 동서의 언니 부부가 자리했습니다. 5씩 마주보고 화기애애해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숙과 결혼할 인물이 제 눈에 어딘가 낯이 익은 겁니다. 수진 씨, 혹시 오늘 어디가 안 좋아요? 안색이 별로인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시숙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박수진의 면상을 보며 저는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월등하고 상대가 기우는 결혼이라 그쪽에서 가진 애를 써가면서 열심히 웃고 반응하고 장단을 맞추고 그러려는 노력이 보였죠. 이빨린 멘트 속에서는 저희 부부를 향한 찬사도 섞여 있었고요. 박수진은 자기 부모님이 저와 제 남편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목이 타는지 연신 물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결혼도 잘난 남자와 해서 잘 사는지 충분히 이미 알게 된 박수진은 표정 관리가 힘든 모양이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박수진의 친언니는 되도 않게 동생이 너무 수수하고 착하다는 포장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나 실컷 날렸죠. 자리가 한창 무르익어서 종반부로 넘어갔을 무렵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세상에 여기서 시숙의 결혼 상대로 박수진을 다시 보게 되다니. 암만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고개를 흔들며 손을 씻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웃음이 나와? 너는 이 상황이 재밌나 봐. 그래, 재미있겠지. 네가 내 우위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찐따 주제. 찐따. 찐따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 혹시 너 자신? 방금 네 자기소개한 거야? 본성 감추고 과거를 숨기고 어떻게든 잘 사는 집안에 기생해서 시집 좀 가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네 모습이 정말 찐따 같기는 해. 뭐라고? 야, 너 미쳤냐? 사는 게 편하니까 네가 아주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나 보구나. 야, 기고만장해 할 거 없어. 그래봤자 너는 내 아래야. 내 밑이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행여나 내 이야기를 밖에 나가 떠들 생각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얌전히 입 다물고 내 결혼식에서도 박수나 열심히 쳐. 그러면 네 가상한 노력을 봐서 내가 형님이랍시고 너를 부려먹지는 않아 줄 테니까. 이제 동서지간이 될 텐데 내가 너보다 서열이 위라는 걸 계산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판단 잘해. 사람은 안 변하는 법이더라고요. 박수진이 여전히 양아치처럼 굴어져서 저는 되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워. 여전히 인성이 구려져서. 만약 네가 개과천선이라도 했다면 서운할 뻔했어. 무슨 개소리야? 주둥이나 여물어. 저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거렸고 정말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수진이 저를 비웃듯이 흘겨보며 먼저 화장실을 나갔죠. 저는 즉각 휴대폰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간 저는 태연하게 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구는 저를 보고 박수진은 완전히 안심을 한 듯 보였고요. 예식 날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박수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슬슬 다가오자 박수진은 나에 행복해 보였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인생사라고 할 수 있죠. 아, 잠깐 죄송한데 저희 친정 언니가 마침 이 근처에 와 있다고 하길래 제가 혹시 얼굴 비추러 오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어머머, 당연히 괜찮지. 제가 불쑥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눈을 빛내셨습니다. 가뜩이나 예비 사돈 집안에 자랑하고 내세울 게 많아서 뻗대고 계셨는데 커다란 자랑거리가 추가로 온다고 하니까 무척 반가우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상상도 못하셨겠죠. 잠시 후 벌어질 일을 말입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치마 정장 차림에 머리를 쓸어넘기며 상견례장에 등장한 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제가 텄짓으로 박수진 쪽을 가리키자 사넬백을 빙빙 돌리면서 이동했어요. 그 사넬백은 박수진의 뒤통수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가 박수진? 만나서 반가워. 내가 아주 옛날에 너를 죽여놓으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말렸어. 그래서 그때 넌 목숨 한번 건진 셈이었지. 만에 하나 살면서 그년을 길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그년을 족치고 싶다고 내가 동생한테 당부를 해놨었거든. 근데 내 착한 동생이 이 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오늘 연락을 준 거야. 나 너무 기쁘다. 내가 드디어 니년의 면상을 보는구나. 제 친정 언니가 실실 웃으면서 말을 뱉을 때마다 상견례장에는 충격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아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진에게 떨리는 삿대질을 날렸어요. 그와 동시에 박수진의 친언니도 일어났고요. 엉뚱한
모함을 하실 자리가 아닌데요. 제 동생의 중요한 날을 망쳐놓으시다니 너무하시네요. 넌 뭐야? 아, 이 나쁜 년의 친언니? 양아치 조직인가 동아리인가? 그런 활동을 하는 남자하고 동거하면서 놀아났었다는 그 사람? 꼴랑 20살, 21살 요런 때에 너무 질펀하게 놀아나셨던 거 아닌가? 발랑 까진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 잠깐만. 그럼 옆에 분은 누구이신가? 옛날에 동거하면서 붙어먹었던 그 양아치? 에이, 설마. 다른 남자는 아니겠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나쁜 예시가 펼쳐졌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막심한 손해를 입은 박수진의 친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반대로 그 친언니의 남편분께서 벌떡 일어나신 뒤 쌍욕을 뱉으면서 아예 나가버리셨어요. 옛날에 놀아났던 그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박수진의 친언니가 우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울부짖음과 함께 자기 남편을 뒤따라갔고요. 제 친정 언니는 이제 박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혀? 나는 괴롭힐 수 있어도 남이 괴롭히는 건 못 참아. 너는 오늘 뒤졌어. 왜 이러세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엄마 살려줘. 이 여자 좀 떼어줘봐. 이 미친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 빨리 경찰 불러.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 뭘 믿고서 이러는 거야? 나? 연봉 10억은 가볍게 땡기는 내 능력 믿고서 이런다. 왜? 어쩔래? 내 남편이 검사이고 내 시댁이 법조계 집안에다가 빽이 장난 아니라서 이게 너무 든든해서 그런다. 근데 너는 뭘 믿고서 너야말로 지랄 발광이니? 어? 나쁜 년은 미친 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것을 저는 그날 직접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박수진은 깨갱 소리 한 번을 못 내고 언니에게 쥐어 터졌고 그 양친이 나서서 말려보려 하였으나 소용없었어요. 테이블 위로 얼굴을 잘못 박아서 고기 양념으로 얼굴이 범벅이 된 박수진이 흐느껴 우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었지. 나는 정말 결혼할 발자가 아닌가 보다. 아휴. 시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커다란 한숨을 내쉬셨고 그게 곧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또한 숙연한 얼굴로 상대 측의 짧은 목례를 남기신 뒤 자리를 뜨셨어요. 친정 언니는 결국 제가 뜯어 말리고 나서야 진정을 했고요. 저희 부부가 간신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수진이 꺼이꺼이 우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나오려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주차장의 한편에서는 박수진의 친언니가 자기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울고 있었죠. 저희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젓고는 차를 타고 어느 호프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쉬겠다고 하셔서 시숙만 합류를 하신 뒤 늦은 시각까지 네 사람이서 실컷 떠들었네요. 시숙은 결혼이 날아간 걸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통쾌한 복수를 했으니 속이 시원하다고만 하셨고요. 그렇게 편안한 태도를 보이셨던 덕분일까요? 금세 새로운 인연이 시숙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집안과 성격이 모두 좋은 사람과 결혼에 꼴이 나셨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원이 없다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요. 저희 부부의 친정 언니 부부, 이제는 시숙 부부까지 껴서 다 같이 종종 어울려 놀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어쩌다 들은 후문으로는 박수진이 자기보다 무려 9살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순 양아치 같은 놈한테 잘못 속은 것이었고 심지어 다른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이미 애까지 본 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소송을 걸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인과응보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여자입니다. 최근 너무 큰일을 겪어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렸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기에 익명으로라도 글을 쓰게 됐어요. 저한텐 정말 일생일대의 큰 결정과 선택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찬찬히 들려드릴게요.
전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30살 먹은 여자가 굴곡이 있어봐야 얼마나 심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모조차도 아주 어릴 때부터 없었어요. 네, 정확히는 있다가 없었죠. 엄마는 제가 3살 정도였을 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릴 때 찍었던 제 사진 한 장이 유일하지만 사진을 봐봤자 슬프기만 해서 일부러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절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곤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찍 도망간 탓에 저는 아빠와 자라야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도망간 뒤로 술에 쩔어 사셨죠. 저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빠랑 살면서 안 취한 모습을 본 건 몇 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잠에 들 때조차도 늘 술을 잔뜩 마신 채 자고는 했으니까요. 덕분에 제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학부모 참관도, 체육대회도, 담임선생님 면담에도 저는 엄마나 아빠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창 남을 헐뜯는 걸 좋아하는 철없는 어린애들 눈에는 그런 제가 이상하면서도 제법 괜찮은 먹잇감이었겠죠. 너는 엄마 아빠 없어? 시작은 이렇게 철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어 라고 했죠. 제 답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 모른 채로 딱 그날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쟤 엄마 없고 아빠만 있대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무슨 병균이라도 보듯 피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당연히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는 것이 그들에겐 죄인지도 모르고 저 스스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피해 도망가는 친구 하나를 부여잡고 뭐 때문에 나를 피하는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자기 옷자락을 잡은 제 손을 탁 치고는 너 엄마도 없잖아 라며 도망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엄마가 없는 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부러 애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도 쌀쌀 맞고 냉정하게 굴어서 저에게 멀어지도록 했어요. 그게 절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엄마 없는 아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이로 인한 또래 친구들의 반응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없는 아이 정도에서만 그쳤던 건 아무리 제 아빠가 아빠 노릇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술만 마시는 무능력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살아 계셨기에 그럭저럭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뒷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등학교 때까지였죠. 정확히 제가 고3일 때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고 원망만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참 신기하게 절 키워준 부모라 그런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왔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추레하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많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아빠 역시 집 나간 엄마를 저처럼 그리워하고 계셨을 테고 그 고통이 컸을 테니까요. 부모가 없는 자식으로 길고 긴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제게 위안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제겐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는 엄마가 도망가고 아빠가 살아계신 동안에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모는 비혼주의였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유일한 오빠의 딸인 저를 친딸처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목까지 저녁상을 차리고 있자면 때마침 장을 보고 온 고모가 오빠는 애 밥도 안 차려주고 뭐해?
라며 아빠를 나무라곤 직접 따끈한 밥을 차려주시기도 했고, 학교 가기 전 제 머리를 따주시거나 제 손을 잡고 주말에 쇼핑을 나가서 예쁜 옷을 사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없던 제게 고모는 제 엄마이자 아빠였죠. 하지만 중학교 때는 어쩐지 그게 참 미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흔히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라고 하죠. 저도 사춘기를 겪었었나 봅니다. 고모가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행위가 부끄러우면서도 이렇게 대해주지만 고모도 날 번거롭게 여기는 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마구잡이로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모에게 미안하지만 저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부모에게조차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어른스럽게 이해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고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으니까요. 그 탓에 꽤 오랜 기간 고모의 손길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 고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계속 꾸준히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도 묵묵히 들어주며 공감해 준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밥 먹기 싫다는 어처구니 없는 때를 부려도 제 몫의 식사를 차려주신 채 본인은 피해 있기도 했죠. 그걸 몇 개월 넘게 반복하다 보니 그때는 저도 고모를 점차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무척이나 아낀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는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정아, 고모가 자주 올게. 응? 밥 거르지 말고 있어. 고모 연락 꼭 받고. 고모가 가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영 헤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고모 마음만 불편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닦아내면서 공항에서 고모를 배웅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한 말로 고모는 어떻게 저희 아빠랑 한 배에서 태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해외 스카우트가 없지 않았고 그동안은 저를 돌보느라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성인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고모로서도 본인 인생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이민이었죠. 고모가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보다가 저는 이제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모가 꾸준하게 용돈을 붙여준다고 했지만 고모에게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어른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는 시간만 빼고 전부 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단히 일을 했습니다. 이러다 돈 번 거 병원비로 나가겠다는 위험 신호가 들고 나서야 일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들보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나갔어요. 하지만 분명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 살기 위한 돈만 모을 거라는 계획은 한 남자를 만난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이었죠. 예비 남편은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점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일할 당시에는 짧게 하던 아르바이트를 모두 줄이고 레스토랑에서만 풀타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남편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물론 아무런 걱정 없이 연애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꼭 결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애초에 연애부터 자신이랑 수준이 맞는 사람과만 하길 바라는 이들도 있었고 저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처지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남편 앞에서 부모가 없는 상황, 고모가 키워주신 일, 그 외 제 솔직한 심정들을 전부 꺼내기로 했습니다. 나 그쪽이랑 사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나 부모님이 없어요. 엄마는 진작에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만 생각하며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내가 연애를 생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자코 이야기를 듣다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저를 안아주더군요. 저는 그 포근함이 고모품 같고 좋았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과 진정한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개인사를 낱낱이 공개한 연애가 시작되었다는 순간부터 이미 결혼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너랑 연애할 때부터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마음먹어왔어. 라고 이야기했고 저 또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꽤 일찍 결혼에 대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비록 남편은 제가 가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언정 시부모님은 제가 탐탁지 않으셨나 봅니다. 우리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강경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부터 부모도 없었는데 그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제대로 자랐는지 우리가 어찌하냐. 하다못해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부모 사랑 받아본 적 있는 애가 애를 길러야 잘 성장하는 법인데 그런 것도 못 받아본 애가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거냐. 하나같이 아픈 말들이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시부모님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서 참 슬펐습니다. 몇 번이고 시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시부모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말로 제 상처를 후벼 팠고 저는 그때마다 미국에 있는 고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마음 아파할까봐 모든 걸 얘기할 순 없었고 시부모님이 조금 깐깐하신 분이라고만 말해두었습니다. 네 시부모님 될 사람이 네 가치를 모르는 거야. 네가 부모 사랑 못 받아봤으면 어때? 내 사랑은 받았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딸처럼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지 마라, 서정아. 네 눈물이 아까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고모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폐를 끼치는 거라고 누누이 생각했지만 고모는 한 번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제가 대화를 걸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모의 품이 그나마 제 눈물을 받아주는 곳이었고 서러움을 이해해 주는 곳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대는 계속되었어요. 언제는 밤중에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인데 나는 분명히 전에도 말했지만 허락 못한다고 말했다. 그럼 네가 내 아들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하든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니? 날 나쁜 부모 만들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 돈이 필요하면 너한테 어느 정도 쥐어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내 아들 그만 힘들게 하고 끝내라. 밤중에 걸려와 돈을 줄 테니 남편과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전 너무 당황스러워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만 뚝뚝 흘려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턴 저도 이젠 현실적으로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할 결혼인데 이 정도로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시부모님이 있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 허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한가득 생겨 더 이상은 결혼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후 헤어지자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서정아, 난 안 돼. 내가 설득할 수 있다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서정아. 하지만 저는 똑같은 말을 하며 절 설득하는 남편의 손길마저 뿌리치고 그 뒤로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결혼 파토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나름대로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남편이 제가 하는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설득했어. 다시 한번 가서 인사드리자. 라며 대뜸 저를 끌고 가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가선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치를 보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잘 살아나가 볼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너 아니면 내 아들이 죽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결혼 허락해주는 거야. 네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때문이야. 대신 결혼해서 시부모한테 똑바로 못하면 바로 내쫓길 줄 알아라. 시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상처되는 말을 하셨지만 결국 저희 보고 날짜든 뭐든 다 알아서 하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쨌거나 허락의 표시였죠. 이미 마음 깊이 한 번 포기했던 일이 다시 성사되니 솔직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바로 예식장, 청첩장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가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이상 꼭 시부모님과의 상견례가 하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리 원치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저는 제 혼주석에 고모가 앉아주시기를 원했고 그러려면 당연히 결혼 전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고 사실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이 제의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고마워. 그럼 고모한테 물어볼게. 근데 시부모님 허락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아버님은 상견례 안 하시는 줄 알고 있으실 텐데. 그건 걱정 마. 내가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남편은 든든하게도 자신이 대신 말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혹시 시부모님 될 사람들이랑 인사해 줄 수 있어? 상견례 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고모를 꼭 모시고 싶어요. 혹여나 고모가 번거로울까봐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지만 고모는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서정이 네 결혼인데 당연히 가야지. 고모가 안 가면 되겠어? 잠시만 고모가 날짜 좀 확인해 볼게. 고모는 바로 편한 날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꼽자면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 그리고 부모로서의 고모. 사실 일반적인 고모 위치의 사람이 시부모님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고모가 제 부모님과 같았기 때문에 마치 양가 부모님끼리 인사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고모가 상견례 자리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고모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인도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저를 처음 본 날처럼 뾰족하게 그지없었죠. 얘 아가, 아무리 부모같이 키웠다지만 진짜 부모도 아니고 친척인데 우리가 왜 굳이 인사를 나눠야 하니? 그게 어머님, 제 혼주석에 고모가 앉으실 거고 제겐 부모님 같으신 분이니까 인사 정도는 미리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요. 고모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뵙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 될 사람이라. 참나, 가족은 무슨. 그래서 너는 번거롭게 꼭 그 상견례를 해야 하겠다는 거야? 저는 대놓고 반대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우물쭈물거렸고 그걸 본 남편이 전화를 가로채 시어머니에게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서정이가 고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씩씩거리며 나오자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 없이 끊으셨습니다. 저는 내심 시어머니의 기분이 상하셨을까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상견례만큼은 고모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써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었어요. 남편은 고모가 저 때문에 멀리 미국에서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일부러 고모에게서 멀지 않은 정통 한정식 집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가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비록 시부모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상견례 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미리 한정식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시였고 딱 그날이 고모의 격리가 풀리는 날이었죠. 직원이 내주는 차를 마시면서 고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있는 고모였어요. 여보세요? 서정아, 혹시 상견례 시간 좀 미룰 수 있어? 고모는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고모는 자가격리 시설에서 풀리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이 정오였고 아무리 빠르게 출발한다고 해도 한정식집까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모는 딱 2주가 되는 날이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일부러 일찍 점심 약속으로 잡은 거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이나 저, 남편 모두 한정식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고모에게 잘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오라고 말하고는 시부모님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고모가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것 때문에 격리시설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착각하셔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고모도 너무 죄송하다고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시부모님은 상견례 자리를 그리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제 부탁으로 남편이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욱 몸둘 바를 몰라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또다시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래서 내가 상견례 자리는 됐다고 한 건데 아무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지만 이게 무슨 예의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 시간을 착각한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을 꼭 서정이 앞에서 해야 돼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라면 이런 시간 약속 정도는 철저히 신경 썼을 거야. 그게 예의지.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안 그러니, 아가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래서 고아 집안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는데 이게 뭐니? 비싼 음식 차려놓고 저기요! 여기 있는 음식들 좀 데펴주세요. 같이 오기로 한 분이 갑자기 늦는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시부모님의 고아 발언에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뜯어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리어 기세등등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고모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의 타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정없이 온몸을 찌르고 베는 것만 같았어요. 고아하고 결혼을 허락까지 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제때제때 와야지. 감히 누굴 기다리게 해? 하여튼 요즘은 상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보? 예, 아가야. 오늘은 내가 자리도 자리인지라 아량 넓게 넘어간다만 다음부턴 네 고모 단단히 주의시켜라. 난 누구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알겠니? 남편은 이제 포기한 듯 제 옆에서 음식만 우물거릴 뿐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그저 경기 관람하듯 상황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오로지 비참한 얼굴로 어머니 말을 듣고 있는 저만 있었지요. 집도 못 해오고 돈도 없는 고아랑 애초에 결혼시키려 한 게 실수라는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오한이 몰려들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현기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어찌저찌 고모가 도착했고 지옥 같던 상견례 자리를 끝마쳤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고모까지 욕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기분은 너무 끔찍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기껏 멀리서 와준 고모도 있기에 상견례 자리 내내 애써 티를 안 내며 웃음을 지었지요. 그런데 고모는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어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절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너는 결혼하는 애가 어쩜 이렇게 얼굴에 먹구름이 껴있어? 무슨 일이 있어? 있는 거지?
얼른 고모한테 말해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고모 피곤할 텐데 얼른 자. 네가 이런 얼굴인데 고모가 잠이 와? 얼른 말해보래도. 고모한테 말 못할 게 뭐야. 고모의 추궁에도 저는 절대 상견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냥 결혼 앞두니 생각이 많아져서 라며 대충 핑계를 댔지만 고모는 그런 식으로 속이기에는 절대 녹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서정이 네가 말 안 해주면 최서방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 고모가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면 본인 입으로 본인 부모님이 좋지 않은 말을 한 걸 말해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막기 위해선 결국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의 일, 그 이후 거듭 허락을 위해 찾았으나 고아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반대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 고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서정이 너 지금까지 그 집에서 그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하려 했던 거야?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이 다 있어?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감히 누굴 고아 취급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 대신 화를 내주는 고모를 보자 그간의 서러움이 폭발한 건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참아왔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고 하염없이 흘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고모의 품에 안겨 오열까지 하고 말았네요. 고모는 품에 안긴 저를 아이 다루듯 차분하게 다독거려 주었어요. 괜찮아 서정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전 진작 고모에게 털어놓을 걸 후회하며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좀 진정이 되는 듯 싶자 고모는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죠. 고모는 추진력도 좋고 행동력도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고모가 전화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지났을 즈음 고모는 저에게 갈 데가 있다며 얼른 외출복을 입고 나오라고 체근했고 저는 뭔지도 모르는 이유로 고모에게 떠밀려서 대충 외투 정도만 걸치고 고모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카페였어요. 그리고 고모에게 이끌려간 그 카페 안에는 놀랍게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있을 줄을 몰랐기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보는데 고모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비록 낳아준 부모는 세상에 없을지언정 지금은 내가 얘 부모입니다. 난 결혼할 생각도 없고 서정이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해서 얘가 좋은 곳에 시집 가면 내 그만큼 제대로 챙겨주려고 했었고 나중에 나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서정이가 가지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시부모 될 사람들이 우리 서정이랑 한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모 없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몰상식한 사람이 서정이 예비 시부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시부모님은 말할 틈도 안 주고 쏘아붙이는 고모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모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했던 막말을 이번엔 고모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사람 불러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고아를 그럼 고아라고 하지 뭐라 합니까? 참나. 그리고 뭐라고요? 수준 낮은 집? 이보세요. 누굴 보고 수준 낮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원 고아랑 결혼 허락해준 거로도 감사한 줄 알고 고개 조아릴 줄 알아야지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모습에도 고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분했어요. 그러더니 고모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50평대 아파트와 서정이 명의로 될 건물들입니다. 서정이를 옆에서 보살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시집 갈 때 이것들 다 쥐어주려 했죠. 집 말고도 서정이 결혼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다 줄 생각이고요. 서류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들 다 서정이 명의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이 고아니 뭐니 하는 말을 해대는 그 수준 낮은 집에 며느리로 가봤자 고생길만 훤하겠죠. 부모로서 그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겠네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잠시 확인하는 듯 싶더니 눈에 띄게 당황해했습니다. 저도 고모가 절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줄 몰라 당황했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집 문제에 대해 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실 때마다 은근히 자기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기색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절 향해 네가 친정이 있었다면 집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며 절 많이도 타박하셨죠. 그런데 고모가 집 서류를 꺼내니 놀라실 수밖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는 미국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모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시집 갈 땐 부족함 없이 해주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류를 붙잡다가 저와 고모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니? 이걸 얘한테 다 주는 거라고요? 이 비싼 건물을 다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까지 덜덜 떠는 시어머니, 고모는 가짠타는 듯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혼은 파토난 줄 알고 저흰 이만 가겠습니다. 고모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저를 붙잡고 카페 밖을 나왔습니다. 저는 입 한 번 못 대고 고모가 하는 대로 끌려갔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 고모는 제게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정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결국 가족들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건데 내가 보기에 저 양반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사사건건 너한테 시비 걸 사람들이고 특히 시어머니란 사람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킬 게 뻔해. 더군다나 저 사람들 돈 앞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봤지 않니? 제발 서정아, 고모를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고모, 나도 고모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잘 생각해볼게. 그날은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그렇게 떠난 뒤로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정리한 결과 전 결혼은 고모의 말대로 집안을 살펴야 하는 거고 두 사람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런 시댁에 묶여 산다면 결국 남편과도 갈등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던 마음조차 떨어져 나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거고요. 저는 정리한 생각을 고모에게 말해주었고 고모는 잘 생각했다면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절 꼭 껴안아주면서 오히려 제게 진작 재산을 미리 수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아, 시집 갈 때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고모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시댁될 집안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다면 진작 줬을 텐데 명의는 다 네 걸로 돌릴 거니까 이제부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살아.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알겠지? 고모의 말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라는 고모의 말은 그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너무도 따스하게 위로했습니다. 그간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저도 모르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겉으론 부모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으면서도 언젠가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레 위축되었고 그래서 시부모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지요.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게 바로 다름 아닌 저였던 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를 보듬어주는 고모의 손길에 그대로 기대 울지 못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네요. 그리고 고모는 어떻게든 제 손에 재산을 쥐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고모가 힘들게 모은 돈인 만큼 쉽게 그것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모와 긴 이야기 끝에 일부만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정말 필요할 때 받기로 했네요. 그 이후 고모와는 오순도순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모가 한국에 오면 가보고 싶었던 인사동도 가보고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고모가 없었다면 분명 방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덕분에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고모도 경악할 만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생겼네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았지만 회사 앞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회사 앞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절 보자마자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서정아, 아가야, 내가 그간 너한테 모진 말로 네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사과하마. 많이 섭섭했지? 아들이 귀했던 나머지 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아가. 그래도 시애미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 그만 지난 일은 잊고 다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 어? 결혼식도 서두르고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까 네가 연락도 안 한다며?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돈 때문이었어요. 그간은 제가 가진 것 없고 부모가 없으니 막대했지만 제게 돈이 많다는 걸 확인하자 안색을 바꾸고 결혼을 서두르려 하는 속셈이었죠. 너무 속이 훤히 보여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이미 끝난 상태예요.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어머니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회사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아주시고요. 돌아가 달라고? 아니 얘,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그 서기를 봐서도 수그리고 들어와야지. 어른한테 이게 무슨 예의니?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앞으로 너한테 고아라니 이런 말은 일절하지 않으마. 시집살이도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네가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줄 수 있다 나는. 각서까지 써준다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참으로 간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듣자 하니 정말 뻔뻔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불과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저한테 고아라며 저 같은 애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 며느리 될 생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 뭐라 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회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빠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제야 제가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며 시어머니의 모든 비위를 맞추려 했는지 그 시간과 세월이 제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네요. 그 사달이 난 뒤로 또 2주가 흘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문자고 전화를 해오고 있는데 전 사실 마음이 흔들려요.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결혼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는데도 남편이 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붙잡으니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남편과 보냈던 시간들과 결혼한 후 하기로 했던 계획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려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요. 더군다나 며칠 전 남편이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듣자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아 남편이 너무나 신경 쓰여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고모는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가시는데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성화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저와 고모를 설득하려고 성화입니다. 휘둘리는 제가 너무도 바보 같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결심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남편을 선택하기까지 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거란 확신이 컸어요. 그랬던 만큼 같이 보낸 시간도 추억도 많고요. 그것들을 등지고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을 파토낸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남편을 여전히 좋아하는데 이미 주변 사람들끼리 깊어진 감정의 골을 어떻게 할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평소 부모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진짜 처음으로 이럴 때 나한테 제대로 된 부모님이 있었다면 해결해 주셨을까? 하는 의미 없는 가정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간절히 부탁하는 통에 일단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만나게 된다 해도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고모도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제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순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부디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신 선배님들께서 댓글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결정을 내리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미혼 여자예요. 하지만 나이만 젊을 뿐이지 저도 세상 모진 풍파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이렇게 저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됐어요. 저는 여기 톡톡 사연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끝나서 정말 아쉬웠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런 사연